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2차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전날 재정을 농사에 빗대 수확할 수 있다면 빌려다가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는데 이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성 기자. 이 대통령이 우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내수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과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입니다.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비 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달 7월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로 소비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와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발언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유사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 운용 방안과 관련해 씨를 한 되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산업 부문에선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언급하며 종합대책 마련도 주문했죠. 예,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산업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 산업도 포기하지 말고 경쟁력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부도 위기에 처했던 여천 NCC가 간신히 고비를 넘겼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장기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수익성 저하와 재무 부담 확대 등 고충이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비 폐쇄와 사업 매각, 신사업 인수합병 등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26년간 유지됐던 예비 타당성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건설사회부 강미선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 지방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 핵심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컨홈 세제 지원 확대를 지방 주택 수요를 살린다. 둘째,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높여 SOC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셋째, 공사비 현실화로 공사 지연을 줄인다인데요. KDI는 0%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주된 배경으로 건설 투자 부진을 꼽았죠. 이런 상황에서 침체된 건설 투자를 늘려 국내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세컨드홈 특례 혜택은 1주택자가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라도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대상 지역이 좀 확대가 되고 가격 기준도 높아진 점이 특징인데요. 기존에는 인구 감소 지역만 해당이 됐지만 이번에는 강릉과 속초 등 인구 감소 관심 지역 9곳이 추가됐습니다. 가격도 공시가격 기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취득가액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속초, 강릉 등 같은 관광지는 별장형 수요가, 경주, 김천, 사천 같은 산업단지 인근은 근로자 수요가 기대된다고 분석을 합니다. 다만 인프라와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기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 인프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네, 먼저 예타는 국가 재정에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인데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타 대상 이제 총 사업비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만 넘어도 이 예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반 지방국도 사업들이 착공까지 1년에서 2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상향으로 이 도로 확장, 지방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인프라 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건데요. 또 건설사들이 반길 만한 소식도 오늘 나왔습니다. 공사비를 대폭 현실화해주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핵심은 이 물가와 시장 가격 변화를 더 빨리 반영하자는 건데요. 아스팔트 포장 등 이 시장 단가 관리 공사 종류 300여 개를 500여 개로 더 늘려 이 현장 단가를 조사를 하고요. 또 장기 공사 국가, 이제 국가 책임 등으로 지연이 되면 그동안 발생한 이 간접비를 보상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조선업 등 일부 산업에서만 있었던 이 숙련 외국인 전용 비자를 이 건설업에도 신설을 하는데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최근에 워낙 건설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살아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사 사망 사고에 대해서 수차례 질타를 했는데다가 이 정부와 국회에서도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또 준비하고 있어서 이 건설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 판을 걷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인명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건설사들은 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죠.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대 건설사 CEO들을 소집했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 늦었지만 필요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타 완화가 실제 발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설사회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며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해온 만큼 앞으로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해곤 기자, 주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부터 공정 경쟁을 강조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고요? 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오늘 오전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그동안 분배 정의와 공정경제를 핵심 연구 주제로 삼아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 후보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경제 제도약의 어떤 과제, 지속 발전의 과제, 지속 성장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공정위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재벌과 대기업 불공정거래 규제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이 대통령이 공정위에 대한 인력 충원 지시를 하는 등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주 후보자 지명은 공정의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는데요. 주 후보자 역시 갑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강자들이 갑질을 행사해서 약자들의 혁신의 성과 이런 것들을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혁신하려고 하고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기업 간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속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온플법 제정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상을 지켜봐야 하고 일단 현행법과 공정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무역 협상이라는 그것도 세계 최강의 패권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최강의 패권국이 많은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독자의 온풀법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는 한미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 동의안 회부 이후 15일 안에 해야 합니다. 현재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3년 임기는 9월 15일 끝나는데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 전에 끝나면 공정위원장 공백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이혜곤입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도 오늘 각각 기자간담회와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두 금융수장 모두 긴밀한 협력을 통한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원규 기자,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감원장 오늘 어떤 발언들 내놨습니까? 두 수장이 언급한 내용 중 큰 틀로 봤을 때 혁신 금융과 금융 소비자 보호가 골자입니다. 먼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은 취임식에서 혁신 금융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작은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AI와 디지털 자산 등 신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우리 금융이 부동산과 예금 대출 위주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금 흐름을 바꾸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다중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 다중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진짜 성장,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기묘한 시기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새롭게 출범하는 금융당국 시장에선 기대와 함께 긴장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 주가 조작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입장도 드러냈죠. 맞습니다. 두 수장이 모두 예의주시한 부분이 바로 안전성 강화인 이유입니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부동산 PF 부실해소,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두고 과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 금융위 후보자의 경우 국민들의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수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으로 협력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금융위 후보자는 전날 신임 금감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신분인 만큼 이와 관련해 그는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김원규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독주하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뒤를 잇는 글로벌 HBM 시장에 새로운 추격자가 등장했습니다.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와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HBM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당장은 기술력에서 큰 차이가 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먼저 마이크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만년 3위였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 하이닉스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수미사다나 마이크론 최고 사업 책임자는 내년 HBM 물량을 주요 고객과 협의를 했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내년 HBM 공급량을 전량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언급한 내년 물량은 HBM3 12단이 대부분이고 또 차세대 HBM인 HBM4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이크론의 선전은 눈에 띌 정도로 좀 두드러진 모습인데 지난해 2분기에는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55%, 삼성전자가 41%, 마이크론은 고작 4%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21%의 점유율로 2위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HBM 수요의 대부분은 엔비디아에서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지 못한 사이에 마이크론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올해 엔비디아의 공급 물량 중에 약 70%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마이크론은 25%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가운데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회사도 있습니다.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인데요. 맞춤형 HBM 시장에 뛰어든다고 선언했는데 여기서 이 맞춤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 겁니까? 네, 지금까지 HBM은 주로 메모리 반도체사가 제작을 해서 고객에게 납품하는 형태였습니다. 일단 표준형 HBM으로 불렸는데 이 표준형은 넓은 범용성을 갖춰서 다양한 AI 수요에 적합한 메모리입니다. 그동안은 생성형 AI 분야 위주의 수요가 증가를 해서 표준형 수요가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맞춤형 HBM으로 수요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AI의 활용 범위가 추론형이나 피지컬 AI, 또 자율주행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또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나 구글, 테슬라 등 다양한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생산에 나서면서 메모리 반도체사에 맞춤형 HBM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도 맞춤형과 표준형 HBM 팀을 따로 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하신 나냐 테크놀로지는 대만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D램 점유율에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비해서 많이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나냐 같은 경우는 기존 HBM3나 3E 시장에서 경쟁할 계획은 없다면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틈새 시장을 노린다는 전략을 갖고 나왔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 같은 기기에서 직접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일단 맞춤형 HBM은 기기별로 전력이나 효율, 또 인터페이스 속도 등에서 좀 다른 성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 확보에 나서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나냐는 스마트폰이나 로봇, 또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되는 신규 HBM 제품을 내년 말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창신 메모리도 HBM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리는 나냐와는 달리 중국의 글로벌 D램 기업인 창신 메모리 CXMT는 HBM 빅3를 직접 노리고 있습니다. CXMT는 이달 HBM3 샘플을 중국 고객사인 화웨이에 공급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시점인 올해 말보다 5개월가량 빠른 속도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이 중국 AI 산업 견제에 나서면서 중국이 자체 개발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화웨이가 AI 칩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CXMT가 공급한 이 HBM을 탑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화웨이는 최근 자체 AI 칩인 어센드 910C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CXMT는 올해 말부터 HBM2를 양산을 하고 HBM3는 내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HBM3가 2022년에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CXMT의 기술력이 한 4년 정도 뒤처진 상황이긴 한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이 추격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주력 산업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사실 달갑지는 않은 소식입니다. 향후 HBM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빅3보단 뒤지긴 하지만 HBM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은 좀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은 수요가 계속 폭증을 하고 있어서 중국 업체들도 이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레거시 디램 시장에서 CXMT 등장으로 DDR4의 가격이 폭락을 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이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구형 디램 생산을 줄이고 고성능 디램인 DDR5와 또 HBM으로 주 공정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CXMT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설립 10년 만에 월간 생산 능력을 30만 장으로 끌어올리면서 3위인 마이크론 수준으로 따라왔습니다. 향후에 CXMT가 이 HBM3와 또 HBM3E 양산에 성공해서 이른바 치킨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은 당연히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만의 뛰어난 반도체 생태계 속에 있는 나냐 테크놀로지의 등장도 좀 위협인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나냐와 또 팹리스인 미디어텍, TSMC의 파운드리 역량이 대만에서 합쳐진다면 HBM 시장에 좀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AI가 고도화되면서 HBM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홍은표 기자였습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 경영권 매각에 대신증권과 한화생명이 뛰어들었습니다. 오너 3세들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는데 관건은 자금력과 지분율로 꼽힙니다. 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경영권 인수전에 대신증권과 한화생명이 맞붙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13일 예비 입찰을 진행한 결과 두 회사 모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최대 주주 손아자 씨가 보유한 지분과 재무적 투자자 지분 등을 포함한 약 66%의 지분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주주로 쪼개져 있는 지분을 과반 넘게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이지스 운용이 시장에서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격이 주요 주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매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뜻으로 풀이됩니다. IB 업계에서 평가하는 이지스 자산운용의 가치는 약 8천억 원으로 매각 지분이 60%를 넘는 만큼 매각 대금은 약 5,3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증권과 한화생명이 인수에 적극적인 것은 두 회사 모두 부동산 투자 부분을 강화하는 전략적 변신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중 부동산 부분 강자로 꼽히는 대신증권은 대신 F&I와 대신자산신탁 등 부동산 계열사를 수직 구조로 구축한 데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도 대형사 평균을 웃도는 자기 자본 대비 85% 수준입니다. 이미 이지스 운용 지분을 일부 갖고 있고 인수에 성공할 경우 부동산 대체 운용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순자본 비율 규제 때문에 현 보유 현금보다 추가 레버리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부분 독립을 꾀하고 있는 한화생명 역시 이번 인수전이 김동원 사장의 첫 대형 M&A가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과의 시너지와 해외 시장 진출 등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만큼 1조 원대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뒷받침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지스 운용의 매각 절차는 예비 입찰 참여자들의 실사가 진행된 뒤 이르면 한두 달 내에 본입찰 그리고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